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365의 장원석입니다. 자, 올겨울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파로 인해서 한랭질환 발병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한랭질환에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지만 면역력과 온도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랭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인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인 한랭질환과 그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최근 3년 동안에 한랭질 환자 증가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2월까지 벌써 80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한랭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겁니까? 네, 질병관리본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랭질환 환자 수는 2013년 259명에서 14년 458명, 15년 483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도 강추위와 한파가 이미 예보되어 있어 더 많은 환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랭질환이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질환이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이 있으며 이외에 한랭피로, 한랭두드러기 등도 여기 속하게 됩니다. 예, 저체온증이라든지 동상, 동창은 우리가 익숙한 질환들이었는데 이게 다 한랭 질환으로 분류되는 거였네요. 근데 말 그대로 추울 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에 노출되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한파특보가 내려진다든지 강추위가 올 때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하의 강추위뿐 아니라 영상의 기온에서도 한랭질환은 발생할 수 있어서 늦가을부터 초봄에 이르는 기간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상의 기온에서도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특히 좀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시기에 기초 체력이 약하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 분 혹은 낮은 기온에 노출 시간이 긴 경우 한랭질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을 지닌 만성질환자로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자, 독거노인, 노숙인, 군인 등이 특히 한랭질환에 취약한 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 한랭 질환을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체온증에 대해서 알아보죠. 저체온증이 어떤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까? 예, 저체온증이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체내의 열 생산보다 열을 잃는 열 손실이 더 커서 지속적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장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젖은 옷을 입고 있거나 방한복을 입지 않은 경우 혹은 물속에 오래 있는 경우나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낮은 경우에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정상 체온인 36.5도보다 떨어지는 35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체온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체온증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하게 떨림이나 함께 맥박이나 호흡의 증가, 입술의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 진행하면 근육 경직, 판단력 저하 등과 함께 말이 느려지고 어눌해지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더 낮아져서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리적인 신체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맥박, 혈압, 호흡이 모두 저하되며 의식이 소실될 수 있고 폐부종,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랭 질환으로 심한 경우긴 하지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냥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될 질환 같은데요. 근데 원장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추운 러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두꺼운 가죽 옷을 입고서 도수가 높은 보드카 같은 걸 마시면서 체온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술 마시면은 추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예,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인데요. 음주는 사실 저체온증의 아주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초기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 손실이 더 빨라지게 되고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나 추위를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저체온증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예, 감각이 떨어지니까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옷 벗고 그냥 누워서 자는 경우에 예. 특히 겨울에는 바닥에서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예, 경우 정말 그렇습니다. 위험하겠네요. 네. 그럼 저체온증을 보일 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열 손상 방지 및 재가온입니다. 만약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신속히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요.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담요 등으로 감싸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물이나 설탕물 등을 마시면은 체온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일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심정지 상태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열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우리 겨울에 산행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 설산을 보면서 멋진 풍경도 감상을 하고 또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가시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지잖아요. 그럴 때 저체온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겨울철 산행하시는 분들은 뭘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예, 요즘 겨울철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방한용품을 잘 갖추고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갑이나 방화나 목도리, 모자, 귀마개 등 방한복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여분의 옷을 준비해서 땀이 난 옷은 바로바로 갈아입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산행 중 수분이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산행을 즐기신다고 하더라도 기온이나 체감 온도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하다가 몸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쉬는 게 낫겠어요. 예, 맞습니다. 자, 저체온증에 관련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랭 질환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들 계속해서 알아보죠. 동상하고 동창도 있었어요. 어떤 증상을 말합니까? 예, 저체온증이 우리 몸 전체의 중심 온도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질환이라면 동창이나 동상은 추위로 인해서 좁은 부위, 국소 부위에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동상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한데 동창은 좀 어색하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동창이란 추위에 노출된 부위에 말초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국소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영하의 강추위뿐 아니라 영상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열감, 가려움증이나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포나 궤양까지 생길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비교적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예. 반면 동상의 경우는 동창보단 약간 증상이 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영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며 피부와 피하 조직이 얼어서 혈액 공급이 없어지고 조직 손상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손상된 조직은 수개월 지속될 수도 있으며 회복이 안 돼서 절단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히말라야 산행에 나선 등산가들이 그런 경우를 하는 네,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면은 동상이나 동창이 유독 잘 걸리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겠지만 동상이나 동창은 심장과 멀고 외부와 노출이 많을수록 잘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발, 코나 귀, 뺨 등 이렇게 노출이 많은 부위가 위험 부위가 됩니다. 예, 그쪽 부분을 동상이나 동창이 안 걸리게 방한 도구로 잘 덮어줘야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동상이나 동창으로 인한 2차 질환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혈이 있거나 수포가 터지면서 해당 부위에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생기는 것이 비교적 흔한 2차 질환에 해당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수포를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동상 부위에 저린 증상이 비교적 장시간 지속된다든지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손상되어
뼈 성장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심각한 경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찾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도 이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손이나 발 쪽에. 다한증 환자분들은 이런 동상이나 동창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까? 네,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한증이 있는 경우는 장갑이나 방한 양말, 방한화를 잘 신고 챙겼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젖은 채 장시간 야외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상이나 동창에 잘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주는 것이 좋고 장갑 같은 경우도 너무 털이 많고 땀이 나기 쉽거나 두꺼운 것보다는 땀 흡수가 잘 되고 잘 마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에 갈 때는 일상복 입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였군요. 땀이 잘 마르도록 하는 예. 그런 원리가 있은 그런 등산복을 입으라는 건데, 산이나 스키장에서 우리가 동상이나 동창에 걸렸을 때 좀 당황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예. 동상이나 동창에 걸린 경우 신속하게 실내나 따뜻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젖은 옷이나 양말 같은 경우는 신속히 제거하고 갈아 신는 것이 좋고요. 그 노출 부위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가능한 경우에 37도에서 42도 정도의 물에 담가서 재가온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로나 전기 제품 같이 직접적으로 해당 부위를 가열하는 경우는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손을 비비거나 마사지를 심하게 하는 것도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동상, 동창, 특히 뭐 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창 정도는 우리가 쉽게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고요. 우리가 지금 한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추울 때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왠지 몸이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한랭 피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추워서 피곤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랭 피로란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쉽게 떨어지고 피로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 의학적인 기전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환자, 임산부 등에게 더 잘 나타난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랭 피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경험적으로 겨울철에 특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너무 추운 환경을 미리 피하도록 하고요. 평소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을 포함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해서 피로 누적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생각난 게 저 어렸을 때 추운 곳에서 놀다가 온돌방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몸이 갑자기 간질간질하고 빨갛게 뭐 오돌도돌하게 나는 것 두드러기처럼요. 예, 이런 경우 특히 추운 날씨에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예, 한랭두드러기란 추위나 차가운 물에 노출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팽진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고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추위가 자극이 돼서 알러지 반응과 유사한 두드러기 유발 물질이 분비돼서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 번 걸리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성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만성두드러기란 6주 이상 거의 매일 팽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만성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한랭두드러기는 추위라는 물리적 유발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 중 하나입니다. 한랭두드러기가 이제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내가 만성으로 갈지 말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 등 다른 알러지 질환이 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만성으로 진행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 만성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는데 그럼 당장 막 오돌도돌 올라오고 간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빨리 증세를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알러지 질환의 기본적인 좋은 대처 방법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랭두드러기에서의 유발인자, 즉 추위나 찬바람, 차가운 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항히스타민제 등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한랭 질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가장 좋은 방법이 회피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예. 예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좋은 영양 섭취, 충분한 숙면 등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방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중간중간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젖은 옷이나 양말은 바로 갈아입고요.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온과 체감 온도가 너무 낮은 환경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너무 추우면 나가지 말고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죠. 뭘 먹으면 우리 면역력이 좀 높아지면서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 화면에 몇 가지가 떴는데요. 예. 생강, 양파, 마늘, 단호박, 인삼, 검은콩. 보통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아닙니까? 네, 우선 생강은 겨울철에 차로 많이 드시는데요. 생강의 진저론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양파는 플라노이드 성분과 시스틴이라는 유도체가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요. 마늘 역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흡수를 도와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 해서 먹으면은 예. 따뜻하게 또 몸을 만들 수 있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은 한랭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외출할 때 목도리나 장갑, 귀마개를 이용해서 체감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추위를 가장 잘 타는 신체 부위가요, 지방이 거의 없는 목 부위라고 합니다. 목도리만 해줘도 체감 온도를 3도씨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좀 귀찮더라도 꼭 잊지 말고 목도리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체온은 몇 도십니까? 보통 적정 체온을 36.5도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재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겨울철의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체온 유지에 있죠. 체온 저하는 곧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감기를 비롯한 저체온증 그리고 수족냉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브리핑 시간에서는 겨울철 체온 유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앞서 한랭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운 겨울 몸을 보호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체온을 1도씨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무려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면역세포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 암 발생 위험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겨울 체온 1도씨 올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요. 보통 몸에 지방이 많으면 추위로부터 보호되어 체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은 액체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방이 많을수록 체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지방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체내에 근육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체온 상승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움직일 때 열이 발생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특히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70% 이상이 하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으로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가 대표적입니다. 스쿼트를 하루 15번씩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이 몰라보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과식을 하지 말고 오래 씹는 게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과식인데요. 식사를 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온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적당히 천천히 먹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씹는 것도 중요한데요.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머리와 얼굴 전체에 열이 발생하며 체온이 올라갑니다. 음식은 30회 정도 씹는 게 가장 좋고요. 식사 시간 역시 30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의복에 관한 부분인데요. 겨울에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에는 위장과 간, 신장 등 신체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빠져나가는 열을 잡아야 하는데요. 겨울철 외출을 할 때에는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감싸면 체감 온도가 무려 3도씨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반신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손과 발, 종아리 등의 말초신경은 심장과 멀어 혈액이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을 느끼고 이가 계속되면 순환이 안 돼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때 반신욕을 하면 말초신경 혈액을 위로 올려줘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좋은데요. 단 너무 높은 물 온도는 신경과 근육을 지나치게 자극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흡연과 과음을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담배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지나친 음주도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망가뜨려서 결국 체온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과 금주는 꼭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체온 유지하는 방법 잘 숙지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이상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건강에 좋은 약밥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린 쌀을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주세요.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대추는 씨앗 부분을 도려내 줄게요. 그래서 솥에다가 물기를 뺀 쌀을 넣어 주시고요. 대추, 밤, 견과류, 호박씨, 호두 등도 넣어주세요. 설탕과 참기름, 계피가루, 올리고당 등도 넣어주세요. 물은 재료가 다 잠길 정도로 넣어주세요. 20분 동안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약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 틀에 예쁘게 해서 제가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틀에 참기름을 발라 약밥이 달라붙는 걸 방지해 주세요. 참기름이 없다면 올리브유나 식용유도 괜찮습니다. 틀에 약밥을 넣어 잘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틀을 딱 빼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게 됐죠. 칼에 참기름 바르고 자르면 약밥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대추와 호박씨로 예쁘게 장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약밥이 완성이 됐습니다.